2067년 5월 15일 제주대학교 화산연구소에서 조미연 박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3세의 그녀는 20년간 화산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화면에는 한라산 지하 마그마층의 압력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고 수치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진파 측정기의 바늘이 평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라산은 2000년 전 마지막 분화 이후 완전한 휴화산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미연은 급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조미연은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라산 지하 마그마 압력이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화 전조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연구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 박사님, 한라산은 2000년간 조용했습니다. 과도한 우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조미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에는 지진파 그래프가 나타났고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진 파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에도 같은 보고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휴화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분화는 확률이 낮습니다.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조미연은 좌절했습니다. 20년간의 경험과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 제주도 관광업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라산 트레킹 코스는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조미연은 혼자 연구소에서 밤늦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그마 압력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이제 경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8월 초 마지막 경고를 위해 조미연은 도지사실을 찾았습니다. 8월 중순 이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관광객 입산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박사님, 성수기의 관광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관광 수입과 안전 사이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되었습니다. 8월 14일 밤, 조미연은 연구소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위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 남편 김성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수야, 한라산이 위험해. 내일은 정말 위험할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공항에는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완벽한 여름 날씨였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라산 지하에서는 2000년간 억압되었던 괴물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미연의 경고는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오후 2시 47분, 한라산 정상에서 등반을 마친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제주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섬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인가? 한 관광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산 정상에서 거대한 폭음이 터졌습니다. 2000년간 잠들어 있던 한라산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1000도가 넘는 용암이 하늘로 치솟았고 화산재가 구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으악! 정상에 있던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암탄이 사방으로 날아가며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제주공항 관제탑에서는 긴급 상황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항공기 운항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화산재가 공항을 덮치기 시작했고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들이 급히 터미널로 되돌아갔습니다. 12만 명의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바다를 덮으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고 항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본토로 돌아가려던 관광객들이 부두에 몰려들었지만 배는 한 척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KBS 제주방송국에서 긴급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주 전역이 붉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화면에는 용암이 흘러내리는 한라산의 참혹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대피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하지만 120만 명의 인구가 일시에 이동할 곳은 없었습니다. 호텔과 펜션들이 임시 대피소가 되었고 학교 체육관도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암은 계속 산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중문관광단지의 고급 호텔들도 화재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화산재가 제주도 전체를 뒤덮으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통신망도 마비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려 했지만 기지국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절망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오후 5시 용암이 제주시 외곽까지 도달했습니다. 온도 800도의 용암류가 도로와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시도했지만 물로는 용암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캠퍼스가 불타올랐고 신제주 상업지구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교신이 육지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상황 극도로 악화. 120만 명 고립. 즉시 구조 요청. 그 후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완전히 고립된 불의 섬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되었고 한승호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15일 밤 11시 서울 청와대 지하 상황실에는 긴급 화상회의가 설치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지질학 전문가들과 정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승호 대통령은 참담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듣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120만 명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연결된 야마모토 켄지 박사가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라산의 1차 분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하 마그마 챔버의 압력을 계산한 결과 8시간 이내에 2차 대폭발이 예상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이 참석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중국 기상청의 리웨이 박사가 더욱 끔찍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차 폭발이 발생할 경우 화산재는 편서풍을 타고 동부가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한국 전체, 일본 규슈와 혼슈, 중국 동북부까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화면에는 화산재 확산 예상 경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화상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소형 핵무기를 사용해 화산 폭발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마모토 켄지가 동조했습니다. 120만 명을 희생시켜 동부가 수억 명을 구해야 합니다. 냉혹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한승호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국민을 포기하라는 제안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20만 명이든 한 명이든 우리는 국민을 끝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 주석도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할 것입니다. 리웨이 박사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이 동부가 전역에 확산될 경우 화산재보다 더 오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가 다시 한번 핵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수억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승호 대통령의 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조미연 박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즉시 청와대로 모시겠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 재앙을 경고했던 화산학자의 등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조미연이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샘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20만 명의 운명과 동북아의 미래가 한 여성 과학자의 아이디어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2차 폭발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조미연이 청와대 상황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주도의 지질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라산 폭발의 직접적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문가다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집중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주도는 무분별한 관광 개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조미연이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2050년과 2067년의 제주도 항공사진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호텔들과 대형 쇼핑몰들이 섬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3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집안에 가해지는 하중이 임계치를 초과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하중만으로 화산 폭발이 유발될 수 있습니까? 조미연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제주도 해저 지반을 보십시오. 지하수 과다 개발과 대규모 건설로 인해 지각 구조가 약해졌습니다. 마그마 챔버 위쪽 안반층의 압력 저항도가 30% 감소했습니다. 리웨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마그마 압력이 상승했을 때 저항할 힘이 부족했다는 말씀이군요. 조미연이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라면 지각이 견뎌낼 수 있는 압력이었지만 지반 약화로 인해 폭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승호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재앙이라는 말입니까? 조미연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탐욕이 이 괴물을 깨운 거예요.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은 법적 기준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조미연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법적 기준은 경제성을 우선시한 것이지 지질학적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개월 전부터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환경부 차관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예방할 방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조미연이 자료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건설 밀도를 50% 줄이고 지하수 개발을 중단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 수입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 총리가 화상회의로 발언했습니다. 과거를 따지는 것보다 현재 상황 해결이 우선 아닙니까? 조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주도 해저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것을 막고 해저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해저 240m 지점에 정밀 폭발을 가하면 마그마 흐름을 바다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켄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 폭탄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조미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벽 4시 조미연이 해저 폭파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남동쪽 해저 240m 지점이 핵심입니다. 3D 지질 모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그마 챔버에서 지표로 향하는 통로와 해저로 이어지는 균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지점에 정밀 폭발을 가하면 마그마 흐름을 바다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리에이 박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조미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 정도입니다. 탕왕실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현재보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야마모토 켄지가 반박했습니다. 실패하면 동북아는 끝입니다. 마그마가 해저로 분출되면서 거대한 쓰나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형 핵 사용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승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미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폭파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40m 심해에서 정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이은호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심해 잠수정을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잠수정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해저 수온이 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조미연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해저 탐사용 무인 잠수정이 아니라 유인 탐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밀한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해 탐사정 바다누리 3호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은호 박사가 폭발물 설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TNT 50톤 상당의 폭약을 정확한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1m라도 벗어나면 실패입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게다가 폭파 후 즉시 현장을 벗어나야 하는데 탐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승호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조종사는 확실한 죽음이라는 말입니까? 조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실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120만 명을 구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중국 주석이 화상회의로 의견을 표했습니다. 희생을 전제로 한 작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리는 달랐습니다. 한 명의 희생으로 수억 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새벽 5시 2차 폭발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미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해저탐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성수 박사님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전문성이 복잡하게 얽힌 선택이었습니다. 한승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성수 박사를 즉시 모셔오십시오. 그분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겠습니다. 120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성수가 이 불가능한 임무를 받아들일까요? 새벽 5시 30분, 김성수가 청와대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46세의 그는 20년간 해저탐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조미연과 마주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감정이 흘렸습니다. 3년 전 이혼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미연아. 김성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조미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수, 해저 240m 지점에 폭탄을 설치해야 해. 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김성수는 3D 지질 모델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해저 수온 80도, 극한의 수압,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해류까지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한승호 대통령이 직접 부탁했습니다. 김 박사님, 120만 명의 생명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성수가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탐사정으로는 폭파 후 안전거리까지 벗어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은호 박사가 기술적 세부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바다누리 3호의 최대 잠수 깊도는 300m입니다. 하지만 고온으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됩니다. 김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최대 30분입니다. 그 이후엔 생명유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마모토 켄지가 마지막으로 핵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성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성공해야 해. 조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수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김성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우리가 함께 연구했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 내가 가야 해.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원망이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6시 부산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바다누리 3호가 긴급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성수가 잠수복을 착용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TNT 50톤 상당의 폭약이 탐사정에 탑재되었고 원격 기폭장치도 설치되었습니다. 폭파 신호는 제가 직접 보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주도 남동쪽 해상에 도착한 김성수는 탐사정에 올랐습니다. 통신기를 통해 마지막 교신을 했습니다. 지상기지, 바다누리 3호 잠수 시작합니다. 조미연이 무전기를 잡고 답했습니다. 성수, 꼭 살아서 돌아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탐사정이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2차 폭발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성수의 희생으로 120만 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해저 깊은 곳에서 벌어질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미연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전 6시 45분 바다누리 3호가 해저 200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김성수는 탐사정 내부에서 극한의 열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저 수온 80도의 영향으로 시스템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지상기지, 현재 깊이 200m, 목표 지점까지 40m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조미연이 상황실에서 응답했습니다. 성수, 시스템 상태는 어때? 김성수가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였고 산소 공급량도 정상치의 70%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버틸만해. 폭약 설치 지점이 보입니다. 해저 바닥에는 마그마로 인한 열수 분출구들이 보였습니다. 오전 7시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김성수가 로봇팔을 조작해 TNT 50톤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저 지각의 균열 부분을 찾아 폭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설치 완료. 기폭장치 연결 중입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 정밀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상황실에서는 2차 폭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승호 대통령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조미연이 무전으로 재촉했습니다. 성수, 서둘러야 해. 하지만 김성수는 침착하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조급하면 실수해. 거의 다 됐어. 오전 7시 30분 폭약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성수가 원격 기폭장치를 점검하는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온과 수압으로 인해 원격 기폭 시스템이 손상되었습니다. 지상기지, 원격 기폭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미연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 김성수가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동 기폭장치는 작동하지만 폭발과 동시에 탐사정도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미연아, 수동으로 해야 해. 직접 폭파 버튼을 눌러야 해. 상황실에 절망적인 침묵이 흘렸습니다. 김성수의 생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한승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철수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2차 폭발까지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성수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님, 120만 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가 폭파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미연이 무전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성수야. 하지만 김성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연아, 이게 내 마지막 연구야. 김성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가 폭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저 240m 지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TNT 50톤의 위력으로 지각이 갈라졌고 마그마 흐름이 바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바다누리 3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성수는 120만 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상황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동북아의 재앙이 막아진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오전 7시 35분, 해저 폭발로부터 5분이 지났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진파 감지기가 폭발 충격을 확인했고 위성 영상을 통해 제주도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조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라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표로 분출되던 용암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수의 희생으로 마그마 흐름이 해저로 우회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박사가 흥분하며 보고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마그마 압력이 5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전 8시 2차 대폭발 예정 시간이 지났지만 한라산은 조용했습니다.
1차 분화의 여파로 여전히 용암이 흐르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2차 폭발은 막아진 것이었습니다. 한승호 대통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성수 박사가 구해냈습니다. 120만 명을,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말입니다. 제주도 상공에 구조 헬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재가 걷히면서 시야가 확보되었고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나와 구조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았다. 구조되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제주공항이 부분적으로 재개통되었습니다. 화산재를 제거한 활주로에 구조기들이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상자들이 우선적으로 본토로 이송되었고 일반 관광객들도 순차적으로 대피했습니다. 120만 명 중 3만 7천 명이 화상과 호흡기 질환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대부분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조미연은 제주도로 향하는 구조선에 올랐습니다. 김성수가 희생된 해역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용암류가 안전하게 해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 8시 한승호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성수 박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한 영웅입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김성수를 추모하며 촛불을 켰습니다. 제주도를 바라보는 부산 해안가에는 수만 개의 촛불이 바다를 밝혔습니다. 일주일 후 제주도 복구 작업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대신 지질학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조미연이 복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과학적 기준을 적용한 재건을 주도했습니다. 한 달 후 김성수를 기리는 해저과학연구소가 부산에 설립되었습니다. 조미연이 소장으로 부임하여 화산 연구와 해저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김성수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연구야.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미연은 매일 연구소 옥상에서 제주도를 바라봅니다. 한라산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관광객들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한 사람입니다. 조미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바다로 향했습니다. 김성수의 영혼이 그 바다 어딘가에서 평안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